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의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준비했고요. 우리가 물론 월스트리트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워싱턴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금융정책도 중요한데, 예, 재정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치에도 관심 없는데 무슨 미국 정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 의회 쪽이 진짜 너무 중요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쪽 부분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요 S&P 500 기준으로 200일선에 닿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4,300부근부터 쭉 정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들고 있는 상방 배팅 물량은 하나도 없고요. 현금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은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5일선 명확하게 뚫고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중요한 또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가 21선이 맞닿는 부분인데 일단 며칠 좀 더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 상방 배팅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현금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미국의 정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랑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참 10월에는 부채 한도 이슈랑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이 두 가지가 되게 크게 미국 쪽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올렸던 사견을 들고 온 거예요. 보시면 요 10월 8일에 썼던 사견을 보면 드디어 이제 부채 한도 연장과 관련돼서 합의가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난 다음 요 아래 오른쪽 하단에 있는 S&P 차트 보시면 10월 요게 글이 올라온 게 10월 8일이고 10월 8일부터 쭉 상승해서 4,700까지 이제 쭉 뚫으러가는 그림을 그린 그 시점이에요, 요게. 제가 이때 보더라도 여기 QQQ 파이팅 뭐 이렇게 적어놨죠. 이때부터니까 뭐 저를 되게 쇼쟁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저는 10월에는 오히려 미국의 3분기 실적을 보고 미국 시장으로 다 옮겨야 된다. 한국 시장 말고. 그걸 엄청 오래 주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글을 썼던 거 하단에도 보면은 제가 매일 마무리 멘트가 달러 사세요였어요. 달러 사세요. 이 다섯 글자가 매번 이 사견의 마무리 멘트였어요. 한참 그렇게 미국에 대한 뭔가 이 상방 배팅 좋게 볼 때, 롱에 대한 추천을 할 때가 딱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부채한도 이슈 끝나는 거 맞춰서 딱 5일선 5일선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상승해서 4,750까지 뚫고 올라가는 이때가 딱 16,600 그 나스닥 가는 그때예요, 이게. 마지막 그 불을 뿜던. 그래서 이때 이 정치적 이슈가 해소된 게 되게 컸었고 이때 제가 이전까지 사견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9월부터 시작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3개월물 금리가 굉장히 튀는 게 보였어요. 그때. 그리고 저랑 채팅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채팅방에다가 맨날 1개월물이랑 3개월물 금리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번 올려드렸었는데 1개월물이랑 3개월물은 보통은 그냥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25bp 그러니까 제로금리 고정 상태였죠. 제로부터 25bp 사이, 그 미국은 범위로 되니까. 그때 벌써 1개월물, 3개월물 금리가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던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 9월, 8월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초단기 국채들이 금리가 튀는 거 봐서는 뭐 3개월 안에 좀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큰 이슈가 생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거고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쭉 빠져서 4,200까지 내려오는 하락의 흐름을 그렸었고 그 이슈가 끝날 때 다시 상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리스크가 확대가 됐을 때 하락 배팅이 있었고 이 리스크가 끝나자마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큰 상승이 나올 때도 가장 주요했던 게
미국 워싱턴이었어요. 월스트리트가 아니고. 예, 해서 요 미국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들고 온 장표입니다. 우선 뭐 미국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 빨간 선, 흰 선 돼 있는 게 13 개예요. 그래서 13 개의 주가 처음에 동쪽에 이제 아메리칸 대륙 동쪽에 모여서 이제 예 시작을 했고, 요 50 개의 별 총 서부 쪽으로 이제 확장하고 뭐 멕시코랑 전쟁도 하고 하면서 뭐 텍사스 따먹고, 예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서 결국에는 50 개의 주로 구성된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바이든 대선 때의 예 선거인단 수를 나타낸 건데, 예 요거는 다음 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 상태예요. 저희는 단원제죠. 그냥 뭐 국회의사당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방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원, 하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이 합의를 하고 하원이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면, 그렇게 세 단계를 걸쳐서 법안이 승인이 나게 되는 건데, 주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뭔가 큰 이슈, 국방,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북핵 합의, 이란 핵 합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안들을 이쪽에서 발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뭔가 그런 이슈가 되는 거.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미국에서의 뭔가 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그런 거는 다 상원에서 발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예산 쪽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6년 임기로 진행이 되고요. 2년마다 한 번씩 3분의 1씩 나눠서 재선출을 하게 됩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전체 다 이제 물갈이가 되게 되고요. 상원은 50개 주마다 2명씩 해서 총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50, 공화당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원 위원장이 부통령인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51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쪽이. 그러니까 동률이 나오면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냥 5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은 민주당이 우세인 상태고요. 하원은 50개 주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총 435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주당은 220석, 공화당은 211석으로 9석 지금 민주당이 많은 상태예요. 요 두 개가 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쪽에 돌아와서 보면은 어 지금 여기 있는 이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 제도가 좀 특이하죠. 선거인단이라는 뭔가 좀 별도의,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투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2명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선출이 되게 되는데, 어느 주는 인구수가 되게 많고 어느 주는 되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은 쪽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인구수 더 많고 뭐 납세를 해도 훨씬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우리의 발언권이 너무 적다. 예,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뒤쪽에 나오는 하원을 두게 돼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원을 주는 하원이라는 별도의 양원제를 채택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또 막 납세가 막 많고 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만 투표권을 많이 준다는 것도 어떤 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발언권이 훨씬 적어지겠죠. 우리가 인구수가 되게 적으니까. 여기 50개 주가 모여 있긴 하지만, 연방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이 주는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뭐 법안도 갖고 뭐 재무 구조도 다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 주의 뭔가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 있긴 하지만 각 주가 서로 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발언권, 의결권에 대해서 요런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수가 적은 곳은 적은 곳대로 상원에서의 뭔가 입김이 강하겠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억울하지 않게끔 그거에 비례하게 해서 이 의석을 주게 지금 이렇게 양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지금 민주당이
원래는 바이든이 딱 성공을 했을 때 보시면 뭐 지금도 똑같죠. 블루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하원도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었고 상원도 물론 동률이긴 하지만 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과반을 넘었고 대통령도 민주당 해서 하원, 상원, 대통령까지 전부 다 블루 웨이브로 민주당이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하나 발의하더라도 굉장히 통과가 쉬운 상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50의 동률이 나오더라도 부통령이 캐스트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뭔가 뭔가 소수에 의한 다수의 결정을 억압한다던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50대 51로서 법안이 통과시키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죠. 지금 여기가 딱 대표적으로 딱 보여주는 건데 이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계속 연단이 올라가서 의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 뭐 10시간이고 뭐 20시간이고 앞에서 계속해서 연설을 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되게 당연히 합법적인 그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필리버스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50대 50으로 법안이 넘어가는 거를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써서 막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의사를 지연시키면서.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 6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대 50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50으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으로 예산 조정권, 이거 못하네요. 예산 조정권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조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예산, 세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 이 조커를 붙이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50대 51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다가 이 조커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연 1회였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회밖에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 이게 횟수가 변경이 돼서 올해는 무제한으로 이거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무제한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근래에 넘어갔던 반도체 부양책이라던가 인플레 감축 법안 그 두 가지가 예산 조정권을 이 조커를 붙여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50대 51로 상원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횟수를 늘렸어요. 이 늘리는 거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급하게 중간 선거에서의 아마도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넘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0월에 요 국회에 계류되고 있던 법안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한도 증액. 요 이제 뒤쪽에 들고 와 설명할게요.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있었는데 보통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마련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아시다시피 뭐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부과해서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 재원 조달에 있어서 국채 발행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아진 상태죠. 근데 미국은 이 부채를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부채 한도에 대한 그 한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게 의회예요. 의회는 입법부고 여기 미국 재무부는 행정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부가 이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의회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만 해도 제닛 옐런이 계속 나와서 의회한테 이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돼서 촉구한다라는 뭐 성명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작년도에. 해서 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에 대한 이슈 한 개, 그다음 두 번째는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 두 가지에 대한 법안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보시면 이때의 부양책은 총 4조 7천억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1조 2천억의 물적 인프라 법안. 보통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이 되는 부양책에 대한 얘기였고요. 뭐 당연히 이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있던 게 이때 인적 인프라 법안. 이거는 3조 5천억으로 엄청난 규모. 이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4천조 가까이 되는 건데 보시면 노약자 장애인 지원 시설,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공공 보육 지원, 양육 비용 세제 혜택, 근로자 유급 가족 휴가 관련. 예, 그냥 보시다시피 정말 그냥 딱 민주당이 보통 말하는 그런 어떤 포퓰리즘 성격의 예, 이게 많죠. 정말 그냥 딱 민주당 법안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 이것 때문에 작년 말쯤에 친환경 섹터가 엄청 떴었죠. 특히 막 전기차, 태양력, 뭐 풍력, 수소 다 그런 거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엄청 컸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총 이렇게 세 개가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고 재무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재능열린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었고 당연히 물적 인프라 법안도 민주당, 공화당 요거는 둘 다 찬성했어요. 공화당도 오케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어지럽고 하니까 부양책 써서 부양하자.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인적 인프라 법안. 이거는 뭐 아까도 이 법안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퓰리즘 성격의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결사반대했어요. 이 부분은. 특히나 3조 7천억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막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해서 공화당 쪽에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계류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제 민주당이 막 넘길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 부분 50대 50의 상황이고 필리버스터라는 요 50대 50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사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애초에 50대 50이면은 상정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잘리면 더 딜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그냥 이게 필리버스터가 너무 뻔한 상황에서는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 조정권을 발동시켜야 되는데 횟수가 연 1회예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 계류되고 있던 세 가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미국은 회계연도 변경이 10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 조정권이 크게 두 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건데 일단 공화당은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를 하고 나왔고 오케이 물적 인프라 법안은 같이 통과시키자. 대신에 너네 부채 한도 증액에 이 뭐야 예산 조정권 써라. 그렇게 압박을 했었어요. 공화당이 민주당을. 예, 보시면 이 어디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양책에 3조 5천억짜리 법안에 특히나 이제 작년 말이 딱 인플레가 올라오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뭐 말도 안 되고 있었죠.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좀 막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1조 2천억 법안은 통과가 됐고 부채 한도 증액도 통과가 됐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물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너네 이거 인적 인프라 법안 안 할 거면 우리도 그럼 이 물적 인프라 법안도 통과 안 시킬래 해가지고 두 가지를 둘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둘 다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야 이것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화당 쪽에서 예, 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물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채 한도 증액을 가져가고 물적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이 가져갔어요. 근데 민주당이 요 인적 인프라 법안을 상정을 못 시켰는데 그 이유가 예산 조정권 써서 넘기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죠. 이제 뭐 모두 다 뭐 들어보셨을 텐데 조맨친이라는 분이 이걸 통과를 못 시키게 막았어요. 예산 조정권을 발동시키려면 50대 50의 상황은 돼야 예산 조정권을 발동시켜서 필리버스터를 못 쓰게 막을 텐데 애초에 민주당에서 49, 공화당이 51, 그러니까 반대가 51로 민주당에서 한 명인 조맨친이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이 인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조맨친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산 조정권을 발동시키고 이 조커를 붙이고 뭐고 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50명 중에 1명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걸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시다시피 연초에는 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죠. 빌드 백 베터 뭐 이래 가지고. 그게 막 2조 단위로 좀 줄어 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도 조맨친이 반대를 했고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건데 이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곳이 이분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 의원인데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이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은 저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 개척으로 쭉 퍼져나간 곳이기 때문에 저 웨스트 버지니아가 동쪽에 있는데 동부가 굉장히 이 시골 막 이런 옛날 그 예 아시죠? 우리나라도 태극기 부대가 굉장히 보수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완전 공화당 텃밭이에요, 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근데 이 조맨친이라는 부분은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서 10년 넘게 지금 상원 이거 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본인이 뭔가 이런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대표로서 저기 의회에 가서 당연히 당론이 존재하긴 한데 당론보다는 자기 이 지역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론보다는 지역의 뭔가 그런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예, 뭐 당연히 저 같아도 우리 지역구가 지역 의원이 나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당론보다는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서 뭔가 이런 발언을 세게 해준다면 제 같아도 당연히 예, 좋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10년 넘게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광주에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거고 뭐 대구에서 그러니까 뭐야 광주에서 국힘 의원이 10년째 하고 대구에서 민주당 의원이 10년째 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가 하원 의원이 3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 주지사 1명, 상원의원 2명, 그다음에 하원의원 3명 해서 총 6명이 연방급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6명 중에 5명이 공화당이고 이 조맨친 이분만 한 분만 민주당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이 낙후되고 뭔가 시골 막 이런 곳이기 때문에 탄광 지역이 여기 같이 껴 있어요. 주에 굉장히 수입원으로 탄광 지역이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인적 인프라 법안에 기후 변화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역에 대해 지역이 탄광이니까 예, 이 탄소 중립 이런 거 하면 여기가 안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 지역 주에 뭔가 반대표를 던지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합리적이잖아요. 타당한 이유 근거도 들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당론보다는 우리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자기 본인 지역의 이 뭐 대표로서 나와서 의회에 가서 막 의결권을 뭐 투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낙후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 부분만 봐도 당론보다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이익을 대표시하는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이번 기회에 굉장히 잘 관철시켰죠, 어떻게 보면. 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 통과 못 시키게 막아서 이 조맨친이 미국을 살렸다라는 말도 되게 많아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 3조 5천억짜리 인프라 법안 통과됐으면 인플레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맨친이 미국을 구했다라는 평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민주당이긴 한데 굉장히 예, 공화당 쪽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낙태법도 이분 때문에 못 넘어갔어요. 낙태법 반대해가지고 51대 49인데 이분이 넘어간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반도체도 2,800억짜리 넘어가고 이 뭐 인플레 축소 법안, 예, 감축 법안도 넘어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 인적 인프라 법안이 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2조짜리로 축소가 되었었다가 그것조차도 넘어가지 못하자 그게 왜 못 넘어갔냐면 이분이 반대해서 원래 50대 50이면 이분만 찬성했으면 예사조조권 발라서 쪼커 발라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썼고 예, 요즘은
아까 말한 이 BBB 법안을 쪼개기 방법을 통해서 부양책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있었던 상승세에 미국 이장의 상승세에 굉장히 영향을 준 게 이분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왜 서둘렀나?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걸 서둘러 가지고 쪼개기 법안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서 일부 부양책을 넘겼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지금 아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씩 나눠서 2년마다 이제 재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재선출이 되는 지역이 17곳이어서 34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지금 공화당이 20석, 민주당이 14석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쪽이 더 많이 교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선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만 봐도 아시겠지만 55%에서 40%까지 15%포인트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단 공화당의 압승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화당 쪽으로 상원이든 하원이든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상원, 하원 둘 다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원도 뭐 해봐야 9석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상원은 지금 동률 상황인데 지금의 지지율로 봐서는 무조건 뺏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산 조정권도 사실 이게 막 저렇게 막 쓰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가서 민주당도 뭔가 이제 과반수가 안 될 때가 존재하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독자적으로 이런 부양책을 넘겼을 때 책임에 대해서 이거 너네가 그냥, 우리는 공화당은 반대했는데 민주당 니네가 원해가지고 니네끼리 알아서 통과시킨 법안이잖아. 그것 때문에 뭔가 인플레 심해지고 국가 잘 안 된 거야. 이렇게 책임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 조정권을 통해서 입법시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를 지는 방법인데,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인플레 감축 법안도 조커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근래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봤을 때는 만약에 상원이든 하원이든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공화당 쪽에서 정치 보복이 나올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바이든의 임기 동안에 이 국정 운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고 있고,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러나 저러나 이 재정 쪽에서 이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뭔가 대립돼서 싸우고 앉아 있는 거는 무조건 안 좋아요. 무조건. 차라리 어디든 그냥 블루 웨이브든 레드 웨이브든 어디든 하나가 확실하게 먹어서 이 정치적 리스크 없이 딱딱 그냥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드라이브 걸어서 이 재정 정책이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문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미리 좀 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향후에 우리 투자에 있어서 요거를 좀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미국 의회 관련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어, 이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는 경제 지표들을 어디서 보는지, 또는 그 차트들을 어디서 찾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아서 차트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막 두 개 겹치기 해가지고 뭐 레전드 조정하고 기간 조정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다음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미나도 많이 봐주시고요. 예,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있긴 한데 성공 투자하십시오. 빠잉.